이니셔티브와 인센티브의 관리하에서 처음 세 가지 요소는 종종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지만 그 중요성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과학적 관리하에서 그것들은 전체 시스템의 본질을 형성합니다. 네 번째 요점에 대한 테일러의 유학은 이니셔티브와 인센티브 관리하에서 실질적으로 전체 문제를 작업자에게 달려 있지만 과학적 관리하에서는 문제의 절반이 경영진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해 각 작업을 완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하고 이 방법으로 작업자를 교육하고 인센티브 기반 급여에 대한 개별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경영진에게 달려 있습니다. 테일러는 나머지 작업의 대부분을 자신의 사례를 뒷받침하는 사례 연구를 제공하는 데 바쳤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의 전체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학적 관리법의 일부를 시행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하면서 너무 빨리 바꾸면 종종 문제, 파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테일러가 미국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G. 바스는 테일러가 속도와 이송을 계산하는 슬라이드 룰을 개발하기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수준의 유용성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기계공학에서 유사한 보조 도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스는 과학적 관리에 대한 초기 컨설턴트가 되었고 나중에 하버드에서 가르쳤습니다. H.L. 간트는 작업 일정을 정하고 작업 흐름을 표시하는데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트 차트를 개발했습니다. 해링턴 에머슨은 철도 산업에 과학적 관리법을 도입하고 일반 직원과 현장 직원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전자가 후자에게 조언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모리스 쿡은 과학적 관리법을 교육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했습니다. 후고 맨스터베르크는 산업심리학을 창시했습니다. 릴리언 길브레스는 경영학의 심리학을 도입했습니다. 릴리안의 남편인 프랭크 길브레스는 건설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과학적 관리를 발견했고 결국 테일러와는 독립적으로 동작 연구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테일러의 시간 연구를 논리적으로 보완했는데 시간과 동작은 효율성 개선의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두 분야는 결국 시간과 동작 연구가 되었습니다. 1908년 미국 최초로 경영학 대학원 학위를 제공하는 하버드 대학은 1학년 커리큘럼을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할로우 S. 퍼스는 다트머스 대학교 에이모스 턱 행정 및 금융대학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과학적 관리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회계학 교수이자 자신의 이름을 딴 컨설팅 회사의 창립자인 제임스 오 맥킨지는 책임을 보장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예산을 옹호했습니다. 테일러가 프랑스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르 샤틀리에는 테일러의 저작을 번역하여 1차 세계대전 중 정부 소유 공장 전체에 과학적 관리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1916년 산업 및 일반 행정에서 경영의 조직 구조를 강조한 프랑스 이론과 앙리 파울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전적인 일반 및 산업 행정에서 파울은 테일러의 접근 방식은 회사를 하향식으로 조사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설명한 방식과 다릅니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 단위인 근로자의 행동부터 시작한 다음 생산성에 미치는 근로자의 행동의 영향을 연구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고 하위 수준에서 배운 내용을 계층 구조에 적용합니다. 그는 테일러가 조직의 하위 수위 수준에 있는 개인과 협력하여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파악하도록 직원 분석가와 고문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화율에 따르면 이 접근 방식은 명령 통일 원칙의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페롤은 테일러의 기능적 관리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샵 매니지먼트에서 테일러는 기능적 관리의 가장 두드러진 외형적 특징은
각 작업자가 단 한 지점에서만 경영진과 직접 접촉하는 대신 매일 8명이 다른 상사로부터 명령과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8명은 노선 사무원, 지시 카트 담당자, 비용 및 시간 사무원, 갱단 상사, 속도 상사, 검사관, 수리 상사, 그리고 작업장 징계 담당자였습니다. 파이올은 이것이 실행 불가능한 상황이고 테일러가 테일러의 저서에 묘사되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 차이점을 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22년경 저널리스트 폴렛 베르네즈는 전후 시기에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테일러의 이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르네즈는 크리스틴 프레드릭이 미국에서 일찍 시작한 가정과학 운동의 충실한 제자가 되었고 베르네즈는 이를 프랑스 가정에 맞게 각색했습니다. 프레드릭은 테일러리즘의 개념을 공장에서 가정 작업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도구, 움직임에 대한 합리적 연구, 작업 타이밍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사일에 대한 과학적 기준은 주부의 작업을 간소화하기 위한 작업장의 과학적 기준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프랑스 국립조직위원회는 테일러리즘을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여긴 저널리스트와 컨설팅 엔지니어 그룹에 의해 192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자에는 앙리 루이 르 샤틀리에와 레옹 기에와 같은 저명한 엔지니어가 포함되었습니다. 베르네즈의 가사조직연구소는 프랑스 국립조직위원회 설립으로 이어진 업무의 과학적 조직에 관한 다양한 회의에 참석했고 1929년에는 프랑스 국립조직위원회 가사경제에 관한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테일러가 영국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의 역사적 기록은 영국의 산업이 비슷한 규모의 국가들부터 보다 테일러의 가르침에 덜 관심을 가졌다고 암시하곤 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엔지니어와 관리자들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역사가들이 분석해온 것에 크게 기인합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테일러의 관행은 독일이나 그보다 덜하지만 프랑스와 같이 혼합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컨설팅 회사, 특히 메독스 컨설팅 회사를 통해 영국으로 더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캐드버리 가족, 시봄 론트리, 올리버 셀던, 린더 어윅이 열광했습니다. 테일러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컨설팅 회사인 어윅 오리엔 파트너스를 설립한 것 외에도 어윅은 F.W. 테일러와 과학적 관리의 주요 역사가였습니다. 1940년대에 The Making of Scientific Management 3부작을, 1956년에는 The Golden Book of Management를 출간했습니다. 계속해서 테일러가 스위스에 끼친 영향으로는 스위스에서는 미국인 에드워드 엘버트 필레네가 경영기법에 대한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국제경영연구소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를 설립했습니다. 린덜 오윅이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가 1933년에 폐쇄될 때까지 이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테일러가 소련에 끼친 영향으로는 소련에서 블라디미르 레닌은 테일러리즘에 큰 감명을 받았고 그와 다른 볼셰비키 지도자들은 테일러리즘을 소련 제조업에 통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요세프 스탈린이 1920년대에 집권했을 때 그는 소련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일국 사회주의 이론을 옹호했고 서구 경영기술의 공개적인 옹호자들은 호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소련 지도부에서 찬양받지 못한 테일러리즘과 헨리 포드의 대량 생산 방법은 소련의 산업화 동안 침묵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드릭 테일러의 방법은 소련에 실제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1930년대 스탈린의 스타하노프 운동의 자발주의적 접근 방식은 개인 기록을 세우는 데 집착하여 본질적으로 테일러의 체계적 접근 방식과는 반대되었고 역효과를 냈습니다. 1980년대만 돼도 만연했던 생산공정의 중단과 한 달 초에는 할 일이 없고 말에는 불법적인 추가 돌격금으로 개고생하는 토요타와 같이 지속적인 생산 공정과 지속적인 개선을 특징으로 하는 성공적인 맞춤형 공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테일러가 인류 인력만 선택할 수 있게 해준 대체 노동력의 쉬운 가용성은 그의 시스템이 성공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었다. 소련의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일이 너무나 비리듬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관리자는 돌격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것이다.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필요한 노동자에게 표준보다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한다.